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RH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마이클 푸어라는 사람의 장편소설 환생 블루스를 읽어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여러 번의 환생을 거듭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성장 등등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여러 번 살았다 보니까 주인공의 시점이 그렇게 유치하지가 않고 꽤 생각하면서 읽어볼 만해서 저는 무려 3일에 걸쳐서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선택한 챕터는 4챕터 야만족 문제예요. 이번 챕터는 주인공인 마일로가 첫 번째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예요. 기원전 2600년 인더스강 계곡 마일로 바수 프라데시는 자궁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눈을 떴다. 세상이 색깔과 소리에 강이 되어 그의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그의 부모님은 나무와 숲과 산과 푸르른 들판이 있는 세상 속으로 그를 출산했다. 옆에서 흘러가는 강은 깊고 안개 자욱한 협곡으로 굽이치며 들어갔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했다. 여름철 장맛비에 포효하는 소리, 밤과 곤충의 소리, 아빠가 이야기 들려주는 소리, 엄마가 노래 불러주는 소리. 마을의 누구도 그가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아기들은 이번 생이 몇 번째 환생인지 알려주는 숫자 같은 것을 이마에 새기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누군가 단번에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기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새로운 영혼은 세상을 처음으로 들이마시느라 그 누구보다도 굶주린 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가 꼭 바위덩이 같아요. 마일로 바소의 아버지가 말했다.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면 완전히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거든. 거의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얘는 태양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주장했다. 잘 보세요. 이 애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이 애의 내면에서 불이 붙어 타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아이는 신처럼 될 거예요. 두고 보라고요. 이 아이는 지도자가 될 거야. 마을의 지도자가 말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마을의 지도자는 한때 매우 용맹한 전사였다. 그는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는 모양이 조각된 구리로 만든 암릿을 팔뚝에 차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그 암릿을 팔에서 빼내 마일로의 머리에 마치 모자처럼 채워주었다. 마일로는 빠르게 배웠다. 첫걸음마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떼어놓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협곡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어른들이 뒤쫓아가 낭떠러지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에 낚아채야 했다. 변기 사용법을 익히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가 처음 배운 말은 정확하게 문법을 갖춘 하나의 문장이었다. 아버지, 나무 사이로 바람 부는 소리 들리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뭐라고? 그래, 나도 들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그는 항상 우두머리였다.
6살이 되어 성장이 멈추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은 한자쯤 키가 훌쩍 커버렸는데 마일로 바수만 이전 그대로인 듯 보였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단번에 크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지도 몰라. 그의 아버지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이러다가 한 달이나 2달 만에 갑자기 쑥 자라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마일로는 더 자라지 않았다. 때로 그는 호흡 곤란 증세를 겪기도 했다. 가슴이 매듭이라도 지어진 것처럼 답답해서 일어나 앉아 그 매듭이 느슨해질 때까지 쌕쌕거리고 꺽꺽대야 했다. 이제 다른 소년들은 마일로 바수와 함께 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일로가 그들과 함께 뛰어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아이들은 마일로를 안아들어서 마치 공이라도 되는 듯이 서로 이리저리 던지며 주고받았다. 이건 절대로 못 참아! 마일로 바수가 소리질렀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동안 마일로가 주먹을 망치처럼 들어올리고는 날아오는 그를 잡기 위해 팔을 뻗던 소년의 코를 있는 힘껏 후려쳤다. 소년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물러나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마일로 바수는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의기양양하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당장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기에 어서 나무 뒤로 돌아가 아이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가 멀리 가기도 전에 4명의 소년이 그를 내려다보다가 때려서 바닥에 쓰러뜨렸고 곧 마일로에게 맞은 소년이 와서 그의 입을 흙으로 채워놓았다. 하지만 다음날 그는 돌아갔다. 마일로는 다시 소년들 사이로 달려들어갔다. 이번에 아이들이 그를 움켜잡았을 때 마일로는 가장 덩치가 큰 산지브라는 소년의 팔목을 잡고 솜씨 좋게 비틀어버렸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이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었다. 처음에 산지브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지만 곧 울음을 억눌렀다. 고통이란 일시적인 거라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 인간의 보아 외부에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도 왔다가 사라졌다. 내 손 놔줘! 소년이 마일로 바수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마일로가 그의 손을 놔주었다. 산지브가 일어서더니 말했다. 너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 우리 모두 어린애 같았어. 마일로 바수는 어깨를 으쓱하고 대꾸했다. 우리 모두 애들이잖아. 그렇더라도 하지만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네가 우리 나머지 아이들보다 체격이 작다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넌 정말 뛰어난 공이야. 그냥 평범한 공은 공중에서 저절로 돌고 엎치락 뒤치락해서 다루기 힘들게 하지 않잖아. 네가 우리 공이 돼주면 어떨까, 마일로 바수? 마일로 바수는 산지브가 보여준 존경심이 고마웠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마일로는 동의했다.
소년들이 새롭게 개발한 이 경기를 처음 보았을 때 마일로의 아버지는 당황스럽고 화도 치밀었다. 하지만 잠시 지켜보면서 상황을 이해한 후에는 아들이 전보다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마일로 바수는 이 마을이 혹은 이 마을 너머의 세상 전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체구가 작은 지도자가 될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어른들은 들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을 중심에서 심상치 않은 소요가 일기 시작했다. 서로를 부르는 외침과 놀라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흘러넘쳤다. 마을 사람들은 근심 어린 시선을 교환하며 집과 집 사이로 서둘러 움직여갔다. 마일로 바수도 아이들과 헤어져 집 앞으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 어디 가서 보자. 그의 아버지가 말했고 세 사람은 원로들이 기다리는 우물가로 가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합류했다. 소요의 중심에는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몸 왼쪽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가 원로들에게 간단히 무슨 말인가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 마을 지도자가 양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끔찍한 소식을 전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죽은 남자는 강 하류 쪽 계곡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사흘 전 그의 마을은 야만족의 침략 위협을 받았기에 그와 동료 농부들은 최선을 다해 무장하고 마을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학살당했다. 마을은 불타버렸고 생존자들은 노예로 끌려갔다. 오직 이 남자만이 탈출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줄 수 있었다. 침략자들은 마일로의 마을로 향해 오는 중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침묵만이 흘렀다. 야만족의 침략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행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따금씩 들을 수 있었다. 야만족이 악몽이자 걱정거리인 것은 분명했지만 이 특별한 마을 주민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그들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바시티 노파. 그녀는 이 마을의 최고 연장자로 다른 원로들보다 좋기 30살은 더 먹은 노인이었다. 적어도 100살은 됐을 터였다. 그러나 정확한 나이는 바시티 노인 본인도 몰랐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녹아버릴 것 같은 오래된 나무 막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말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선 그녀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눈도 밝고 머리도 맑아진 듯 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침략자들이 우리 마을에 침입했었어요. 그녀가 꺽꺽거렸다. 그들은 참으로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아이들의 피부를 마치 포도 껍질처럼 벗겨서는 개미들이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 날 동안 끝도 없이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시간도 서슴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요? 내가 그 야만족의 추장 어머니와 많이 닮았다더군요. 그 여자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요. 어쨌든 저들과는 싸워봐야 상대가 되지 않아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는 다들 당장 칼을 뽑아들고 자결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시티노파는 칼을 뽑아들더니 자신이 해준 충고를 모두의 앞에서 실천해 보였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울부짖음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점점 더 커졌으며 결국에는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 같지는 않은 쨍그랑 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어와 울음소리를 잠재웠다. 모두가 당황해서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고 겁에 질린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종소리가 아니라 꼬마 마일로 바수가 근처 대장장이의 대장간에서 커다란 망치로 그보다 더 커다란 모루를 있는 힘껏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을의 지도자와 마일로의 부모를 포함한 몇몇 어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를 안아올려 철없는 짓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니 아무리 어린애라 하더라도 이런 때, 이런 순간에 제발요! 마일로가 말했다.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칼로 자살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침묵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선택사항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 마일로가 말했다. 염소 목동이 계곡을 건너가는 밧줄다리 만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다리로 염소들이 반대편 계곡으로 건너가서 목초지의 풀을 쉽게 뜯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나도 왜냐하면 우리가 게으르니까. 염소 목동 중에 하나인 드루파다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타고 협곡 반대편으로 건너간 다음에 다리는 우리가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야. 드루파다가 말했다. 밧줄 다리를 만들려면 물론 내가 아닌 누군가가 협곡으로 기어 내려가야 한다고. 기다란 밧줄 끄트머리를 어깨에 걸쳐매고 그 미끄러운 바위를 잡고 목숨줄을 내놓은 채 800m쯤 되는 높이를 기어 내려가서 다시 협곡 반대편 바위를 타고 800m를 올라가야 되잖아. 그럴 시간이 없어. 원로 중에 하나가 말했다. 그걸 만들려면 며칠은 걸릴 거야. 협곡을 타고 내려가는 건 너무 위험해. 만약에 바위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된다면요? 마일로 바수가 두 눈에 호기심이 잔뜩 서린 표정으로 말했다. 마을 사람 전부가 그를 빤히 바라봤다. 계속해봐. 사람들이 말했다. 만약 마일로 바수가 말을 이었다. 밧줄 한쪽 끝에 묶어서 반대편 협곡으로 던질 수 있을 만큼 체구는 아주 작지만 충분히 강한 사람이 있다면요? 일단 그가 협곡 반대편으로 가면 밧줄을 계속 던지고 받고 하면서
빠르게 다리를 엮고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빤히 바라봤다. 밧줄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어. 드루파다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은 협곡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길이로 밧줄을 연결했다. 또한 다리 양쪽에 난간줄로 쓸 밧줄도 식물의 덩굴을 모아 충분히 엮어 놓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군가 밧줄의 한쪽 끝을 잡고 어떤 식으로든 협곡 맞은편으로 가서 나머지 밧줄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만약 침략자들이 마을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려 마음먹는다고 해도 협곡 반대편에 도착하려면 며칠은 걸릴 터였고 그 정도 시각이면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을 터였다. 그들은 쉽게 운반해 갈 수 있는 물건들을 챙겼지만 다 모아놓아도 양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길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 안개를 뚫고 협곡을 향해 길을 나섰다. 맨 앞에는 마일로바수가 걸어갔다. 그의 맨머리와 어깨 위로 오렌지 꽃잎이 떨어져 내렸다. 그의 옆에는 친구인 산지브가 걸어갔다. 뒤로는 구리 세공인과 대장간 조수들이 엄청난 양의 밧줄을 어깨에 둘둘 감고 걸어갔다. 협곡에 가까워졌을 때 마을 지도자가 자신의 구리 앞릿을 빼서 마일로의 이두박근에 끼워주었다. 오늘 하루만이다. 그가 말했다. 오늘은 네가 지도자야. 마일로바수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너무 의기양양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사실 이 앞릿은 제 팔에 차기에는 너무 커요. 그가 말했다. 잘못하다가는 떨어뜨려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산지브가 앞릿을 빼내서 덩굴을 조금 감아 두껍게 만든 다음 다시 한번 마일로바수의 팔에 채워주었다. 잠시 후에 그들은 협곡 입구에 도착했다. 의식 같은 것은 없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미 폭풍처럼 흘러가는 물소리를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면 멀리서 울리는 거친 말굽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망이 밧줄 끄트머리가 마일로바수의 허리에 단단히 묶여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치 황소와 나무 그루터기의 짝짓기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처럼 구리세공인 가운데 가장 강인한 사람이었다. 준비됐니? 그가 소년에게 물었다. 준비됐어요. 너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마일로바수가 대답했다. 그는 오줌을 지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협곡의 맞은편은 5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마일로는 협곡 건너편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때 우망이 그의 양쪽 손목을 잡더니 팽팽한 원을 그리며 빠르게 돌리다가 커다란 끙 소리와 함께 협곡 맞은편으로 집어던졌다. 그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마일로는 약간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날아가는 다람쥐처럼 손과 발을 활짝 펼치고 공중으로 높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소녀는 다람쥐가 아니었다. 포효하는 깊고 검은 물을 채 건너가기도 전에 마일로는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밧줄도 마치 매듭 지은 우아한 꼬리처럼 그를 따라 내려갔다. 마일로는 오줌을 쌌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그가 느낀 나쁜 감정은 너무도 크고 많아서 슬픔이나 두려움처럼 어떤 하나의 이름을 붙여 부를 수가 없었다. 일단은 그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한 집과 가족들에게 10중8구 일어나고야 말 사태를 깨닫는 데서 오는 공포도 있었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마치 성난 코끼리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쿵 하고 한번 발을 구르고는 그가 아침 햇살 속에 정신을 잃고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내리는 동안 그를 고요 속에 남겨두었다. 추락이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 그는 이끼 낀 벼랑의 나뭇가지와 가파른 측면에 부딪힌 후 거세게 흐르는 물속으로 추락해 들어갔다. 물이 그를 바위 위로 날려버렸고 그는 컥컥대며 마비되었다. 잠시 후 그의 머릿속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빛이 꺼져버렸다. 그러나 한동안 그의 커다란 눈과 귀는 여전히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그는 어느 순간 잠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일로는 작은 소녀 하나가 근처 바위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마일로의 눈만큼이나 커다란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봤다. 협곡 아래서 온몸이 부서진 채 죽어가는 사내아이는 고사하고 아예 사내아이 자체를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뭔가 길고 검은 옷 같기도 하고 날개 같기도 한 것이 소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흠뻑 젖은 긴 검은 머리는 소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마일로는 소녀의 정체를 알았다. 그게 아니면 뭐겠는가? 난 죽음이 여자인 줄 몰랐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모기의 한숨소리보다도 크지 않았다. 죽음이 이렇게 어린 줄도 몰랐어. 나 어리지 않아. 소녀가 대답했다. 어리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피곤할 만큼 충분히 나이 먹었어. 그리고 네가 날 좋아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소녀의 모습으로 온 거야. 넌 어린애 치고는 정말 용감하고 영리해. 마일로는 자신의 내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난 널 데려가고 싶지 않아. 소녀가 속삭였다. 넌 네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았어. 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무래도 그들이 실수로 네 안에 여분의 영혼을 하나 더 포장해 넣은 게 틀림없어. 마일로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호흡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숨도 막히기 시작했다. 소녀가 그의 위로 몸을 기울여 이마에 키스했고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는
천천히 흐르는 푸른 강 위를 가로지르는 목재 다리 위에 누워 있었다. 강물은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초록색 들판을 통과해 흘러갔다. 그는 다시 건강해졌다. 심지어 키도 더 커져 있었다. 차고 있던 앞릿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다. 속상했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소녀도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하얀 피부에 검고 깊은 눈이 인상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망토 같기도 하고 날개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팔을 뻗어 긴 버드나무 같은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에는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 그녀가 소곤거렸다. 알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여자와 그 작은 소녀는 같은 사람이었다. 마일로 바수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실을 저절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가 채 묻기도 전에 그녀가 허리를 펴고 뒤로 물러났고 2명의 다른 여자가 그녀의 양 옆에 나타났다. 한 명은 커다란 덩치의 속세 사람처럼 보이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고양이를 안고 있는 늙은 여성이었다. 가자! 거구의 여성이 말했다. 그들은 마일로를 데리고 다리를 건너가서 강 저편 멀리에 있는 마을로 가서 근사한 집들이 서 있는 동네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분수가 있고 공작새가 돌아다니는 근사한 저택으로 마일로를 데리고 갔다. 아이고, 깜짝이야. 마일로가 아빠가 하던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말했다. 뭐죠?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얻은 거예요? 이른바 초심자의 운이라는 거지. 고양이를 아는 여자가 말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렴. 운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거구의 여성이 고양이 숙녀에게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넌 정말 남다른 첫 번째 생을 살았단다. 누가 알겠니? 네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완벽한 삶을 살게 됐지. 그들이 돌아섰다. 잠깐만요. 마일로가 소리 질렀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혹시 여신님이세요? 그가 물었다. 아니면 저의 조상님들인가요? 거구의 여성이 그의 머리에 따뜻하고 커다란 손을 올려놓았다. 우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의 모든 것이란다. 그녀가 말했다. 우릴 우주의 조각쯤 된다고 생각하렴. 그것은 어린 마일로에게는 큰 의미였다. 이름은 있으세요? 그가 물었다. 세상 만물에는 다 이름이 있지. 늙은 여인이 약간 심술궂게 대답했다. 내 이름은... 갑자기 말이나 음악을 넘어서는 어떤 소리와 함께 공기가 폭발했다. 마치 별들이 윙윙거리며 소리를 내거나 지구 전체가 재채기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았다. 마일로는 귀가 터질 것 같았다. 소리가 멈췄다. 그렇지만 낸이라고 불러도 돼. 노파가 말했다. 나는 마더야.
이번에는 거구의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마마든 마든 내키는 대로. 당신은 누구예요? 마일로가 죽음에게 물었다. 쟤는 죽음이라고 부르면 낸이 대꾸했다. 나는 수지야. 죽음이 끼어들었다. 마일로는 그 이름이 좋았다. 뭔가 굉장히 세련되게 들렸다. 언제부터? 마마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지금부터. 나를 죽음이라고 부르는 건 얘를 소년 영혼이라고 부르거나 개를 개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 게다가 세상에 누가 죽음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겠어? 수지가 예쁘네요. 마일로가 거들었다. 우린 이제 가야 해. 마마가 다정하게 말했다. 얘도 이제 좀 쉬어야지. 뭘 했다고 쉬어요? 마일로가 물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일이라고는 떨어져 죽은 것 뿐인걸요? 전 방금 자고 일어났어요. 아마 1시간도 안 됐을걸요? 그러나 마마와 내는 돌아서더니 나란히 팔짱을 끼고 정원에 걸어나갔다. 수지는 한바탕 돌풍과 푸른 클로버 속으로 사라졌다. 마일로 바수는 분수 속으로 길게 소변을 보는 동안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생각이 소용돌이 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과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마일로는 몇 시간 동안 선잠을 잤다. 나중에 우주의 조각이라 주장하던 여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마일로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자리에 앉은 목적은 간단했다.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 마일로의 새 부엌에서 마마가 커다란 양파를 흔들자 석재 벽난로 속에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저 불길은 위대한 실제란다. 그녀가 설명했다. 우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무언의 원시적인 우주, 살아있고 순수한 우주. 네가 그걸 이해하기는 정말 힘들어.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버리겠지. 그것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오버소울이라고 불러. 우주가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한 영혼과도 같기 때문이야. 알겠니? 마마가 다시 한번 불길을 확 피워 올렸다. 마일로는 손등으로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다. 네, 그가 대답했다. 마마가 불길에서 돌아서서 부엌의 나머지 부분을 구석구석 가리켰다. 불길에서 멀어질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는 걸 알 수 있겠니? 그건 바로 오버소울이 그 열기와 빛을, 다시 말해 그 실제를 사방에 던져주고 있지만 넓게 퍼져나갈수록 열기와 빛이 점점 더 옅어지기 때문이야. 분산되기 때문이지. 내 말은 저 불길을 바라보렴. 마일로가 바라봤다. 그러면 밝고 완벽한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쪽을 바라봐. 그러면 어떤 곳은 밝고 어떤 곳은 어둡잖아. 빛이 깜빡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게 보일 거야.
그리고 이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과 같은 거야. 사후세계. 늘 열정적인 학생이었던 마일로가 대답했다. 우린 사후세계라고 안 불러. 낸이 까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전 생이기도 하니까. 안 그래? 그래서 오르타미디 발라발라 레자레이션 넵툴 스피어라고 불러. 중간이라는 의미야. 사후세계라고 불러도 돼. 마마가 말했다. 쓸데없이 어렵게 말하지 마. 어쨌든 이곳에서는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 있을 때보다 모든 게 더 따뜻하고 더 밝고 더 실제 같아. 알았어요. 마일로가 대답했다. 그러니 내가 이곳 사후세계에서 어떤 다리를 본다면 지상에 내려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낸이 말했다. 바로 그거야. 마마가 말했다. 이곳에서 그건 다리에 관한 아이디어야. 혹은 숟가락이나 울타리 기둥의 아이디어인 거지. 순수한 형태야. 그제야 마일로는 알아차렸다. 낸과 마마의 모습은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과는 달리 묘하게 어른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무언가 근사한 두 번째 피부에 감싸여 있기라도 한 듯했다. 그가 이 현상을 알아차리고 그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은 더욱 실제하는 듯이 보였다. 훨씬 진짜 같았다. 수지, 그러니까 죽음도 마찬가지로 어른거렸었다. 이 얼마나 신기한가? 그리고 저런 형체들. 낸이 거의 어둠에 휩싸여 있는 부엌 저편으로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것들은 심지어 더 멀리 있어서 거의 그림자나 다름없을 때까지 빛이 분산되어 미치잖아? 이따금씩 깜빡거리고 어른거리는 수준이지.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거의 볼 수가 없잖아. 뭐가 실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지구겠네요. 마일로가 말했다. 우리가 가서 삶이란 걸 살게 되는 곳. 네가 가서? 낸이 말했다. 네 삶이라는 걸 살게 되는 곳. 뭐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갈 거니까. 마일로는 여전히 마마와 낸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아주 미세한 불의 조각 같은 존재야. 마마가 말했다. 이제 어둠 속으로 나가서 널 도와줄게. 내가 뭘 하게 도와요? 마일로가 물었다. 그 순간 마마가 다시 팔을 휘저었고 그 다음에 마일로가 알아차린 사실은 그들이 밖으로 나가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리는 작고 고요한 공원으로 향하는 언덕을 따라 곧장 내려갔다. 우리는 네가 불의 조각이 되는 걸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마마가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말했다. 마일로는 선글라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흥미롭다. 그리고 멋지다. 우리는 네가 환상을 통과해서 실제 우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우려고 이곳에 온 거라고. 오버소울 말이군요. 마일로가 말했다. 맞아. 낸이 대답했다. 모든 인생이 너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거야. 그 가르침을 통해 너는 배우고 성장해서 결국은 완벽해져야 해. 그러기 위해 너는 수천 번의 삶을 살아야 할 테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마마가 말했다.
네가 다음번에는 어떤 삶을 시도할지 결정할 수 있게끔 돕는 거.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마일로가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들은 공원에 도착했고 마일로는 돌아서서 그들이 걸어 내려온 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걸어온 길이 이제는 집으로 향하는 내리막길로 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길이 이쪽으로 내리막이었는데? 그가 말했다. 어떡해. 뒤집히고 바뀌고 마마가 말했다. 그러면서 모양이 변하는 거지. 실제란 파악하기 어려운 거야. 지구에서는 훨씬 더 포착하기 힘들지. 그 때문에 마일로가 말했다. 어떤 삶이 진실과 성장으로 나를 이끌어줄지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영리한 꼬마네. 낸이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늘 명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얼마나 오랫동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마마와 마일로는 잔디밭에 앉았고 낸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마일로는 낸의 모습을 보며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낸은 선체로 길 건너편에 새롭게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돌아가고 싶어지면 그때 돌아가는 거야. 마마가 말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마마가 쉿 하며 그의 말을 막았다. 누워서 저 구름을 보렴. 그녀가 말했다. 네 마음을 조용히 시켜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마일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수지에 관한 생각으로 차올랐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일로는 불편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후에 마일로는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사는 마일로 폭찹 질린스키라는 이름의 라디오 유명인사로 환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고 49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사후세계로 돌아가 녹슨 철로 위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머리는 수지의 무릎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키스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아직 둘 사이는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은 그럴 참이었다. 어쨌든 마마와 고양이 숙녀가 나타나기 전에 마일로와 수지가 어른 대 어른으로 다시 만나게 된 시간을 즐길 만한 약간의 시간이 있었다. 당신은 뭐가 가장 좋았어? 수지가 물었다. 뭐가 가장 그리울 것 같아? 이승의 삶에서? 마일로는 대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폭찹 질린스키로 살았던 삶은 좀 추접스러웠다. 그는 이번에도 그들이 좋은 집을 줄지 의심스러웠다. 크리스마스, 그가 대답했다. 난 그게 가장 좋았어. 거짓말.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음악축제 오즈페스트 무대 뒤에서 만났던
피넛이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수지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아니던가. 여기까지 환생블루스였어요. 그러면 잉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